정부는 다음 주부터 증세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주가 39.1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중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폭염의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회장이 진 전 검사장과 친구라서가 아니라 검사라는 신분을 보고 금품을 준 것이라며 뇌물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얻은 데 대해선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주차타워에서 차량 승강기가 추락해 현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인부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주차타워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월 큰 불로 점포 대부분이 탄 여수 수산시장이 6개월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앞서 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도 대체 상가를 마련해 다음 달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증세 추진 구상을 밝혔습니다. 증세 대상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만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은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증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증세 없는 복지를 강하게 비판했던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일단 증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입장은 조금씩 다른 상황인데요. 먼저 청와대를 연결해서 방금 나온 증세 관련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방금 전이죠. 증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회의를 마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증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또 일반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은 증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종 증세의 방향과 범위에 대해선 오늘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해서 이 기재부에서 이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오늘 청와대가 증세 논의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도 냈죠. 상당히 빠르게 추진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재정전략회의 도중 가진 브리핑에서 다음 주 중으로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 경제장관 회의와 이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에 세법 개정안 논의와 연계해서 이 증세 검토를 실무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결국 청와대가 진행하는 속도를 보면 올해 안에 결론을 보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청와대 증세 계획, 이게 올해 안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인 이 세법 개정안에 증세 구상이 일부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세법 부수 법안들은 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해마다 자동 부의되도록 돼 있어서 이르면 새해부터는 증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증세 관련 논의는 물론 아니지만 오늘 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관련도 언급을 새로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 때 논의된 의제는 아니라면서도 원전, 신고리 5, 6호기 중단, 공론조사 등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서 이 전력수급 계획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2030년까지 원전 몇 개를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탈원전 공약이 아니었더라도 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도록 정책 방향이 잡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 전기 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네, 청와대가 증세에 이렇게 시동을 걸면서 정부도 본격적인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증세안이 현실화한다면 세수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5년간 20조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여당이 제안한 증세안에 대해 정부는 실무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핵심 검토 대상은 법인세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구간이 현재 3개인데 2천억 원 초과하는 구간을 하나 더 만들고 이 구간 세율도 3%포인트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2조 9,300억 원의 세금이 더 거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증세 대상에는 120여 개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법인세의 4분의 1을 10대 기업이 내고 있는 만큼 영향은 이들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세수는 민주당 추정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015년 26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는 3조 2천억 원의 법인세를 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5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각종 감면도 줄어들면서 실제 내는 세율인 실효세율도 상당폭 올라갈 전망입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최고 세율을 낮춘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은 7년째 16%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의 증세가 이뤄지면 연간 1조 원 정도 세수가 늘 것이란 예상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증세를 본격적으로 이슈화한 건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증세 논의도 당이 주도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추 대표 등은 대선 공약집에 있는 그대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자칫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있어서 우선은 내부 조율부터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어제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는 증세 논의 시작의 배경으로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추 대표가 법인세의 경우 2천억 원 초과, 소득세의 경우 5억 원 초과라는 기준을 찍어 각각 세율 25%와 42%로의 인상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에 따르면 추 대표는 이 밖에 3억 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도 새로 과표 구간을 신설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세율 조정을 그대로 실천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 11명도 지난달 공약집대로 3억 원 초과자부터 42%의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증세론을 현실화시킨 여당이 논의의 내용 면에서도 적극성을 띠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소득세 과표 구간 신설에 대해선 공감대 형성에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책위 관계자는 3억 원 초과자까지 증세를 확대하는 건 국회 통과가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당내에서 우선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정부 여당의 증세 추진에 야당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세금 인상 반대 뜻을 분명히 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증세를 강한 어조로 반대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라고 호언하더니 이러다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다. 청와대 대신 여당이 증세 제안을 한 것도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100대 과제 관련 예산 178조 원은 애초부터 증세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 대선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증세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예산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졌고 증세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증세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당은 증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복지 확충에 따른 증세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의지대로 증세로 곧바로 올해 안에 이어질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청와대 출입하는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긴 했죠. 이게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추진 과정을 보면 좀 갑작스럽다, 좀 갑자기 빨라졌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자, 법인세의 경우에는 공약집에 기술이 돼 있지만 실제 정책적인 어떤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의 원칙적인 성격이 많았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자, 지난 19일이었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의 180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세 관련해서 자,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과 실효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하겠다라고 원론적인 어떤 선언적인 이야기가 단정적인 얘기는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추미애 대표가 구체적으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한정해서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고 청와대가 이에 호응을 하면서 증세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세금 더 내라, 세금 더 걷자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데 특히나 내년 6월에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더니 어차피 내년 예산을 짤 때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결국 증세를 할 거다, 국민 부담을 키울 거다,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할 텐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할 텐데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담아 있다는 거고요. 다만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으로 타겟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체 국민 대상이 아니라 특정 대상으로 한정을 해서 증세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전략도 그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죠? 과세 표준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결국은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인상을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 청와대의 입장인데 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가능할까요? 일단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긴 한 상황인데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청와대가 당정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야의 합의가 끝나지 않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12월 1일 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됩니다.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과표 2천억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 인상, 그리고 초고소득자 증세 이렇게 잡혔는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만을 대상으로 하면 증세 대상을 사실 실제 거치는 돈이 얼마 안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증세 대상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만일 증세를 하더라도 그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이 되고 일반 서민, 중소기업, 중산층에 대해서는 증세가 전혀 없다,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강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도 세제 개혁과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재정을 확충할 것이지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당시 그 경제정책을 설계했던 김광두 지금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은 세수 자연 증가 등으로 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국민 동의를 얻어서 증세 논의를 해보겠다. 사실상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겠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결국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이 걸린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군요. 자, 정치부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자, 국회에 한 달 넘게 머물러 있던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진통 끝에 오늘 밤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여야는 추경 처리를 위한 마라톤 협상 끝에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12,000명 규모까지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원안 대신 2,800명 선까지 줄이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센 지방직 공무원 7,500명 부분은 빼고 국가직 공무원은 4,500명에서 2,800명 선으로 증원 규모를 줄인 겁니다.
여당의 제안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동의하면서 추경안이 오늘 밤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1,000명 이상 늘리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예결위와 본회의를 비롯한 국회 일정 논의가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이뤄졌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당이 예결위에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사타진도 없이 한국당만 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미 문자가 다 갔고 선보가 다 갔고 온다고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의원들의 소집 시간을 고려해 오늘 밤 10시 30분으로 잡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린 채 대기 중입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최근이지요. 청와대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 중에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청와대가 삼성 계열사 합병 그리고 경영권 승계 등을 챙긴 정황이 담긴 문건들인데요. 취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특검 측은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전달받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캐비넷 등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이 뭘 필요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사본을 전달받아서 분석해왔는데요. 오늘 이 가운데 16건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부 지원을 검토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들이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요. 특검 측은 해당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 행정관 등을 확인해서 최근 검찰이 조사를 했고 이 부회장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관들을 재판에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건이 늦게 제출됐다고 해도 충분히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배척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부회장 측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찰 취재를 담당하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 류석춘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이 또다시 탄핵은 정치보복이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당시 비박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을 부추겼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앞장섰던 의원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겠다고도 했습니다. 이게 당초 공언했던 혁신위의 활동과는 상당히 반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확실히 규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말 탄핵이라는 그런 완전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를 때거든요. 지금도 아직 잘 모릅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실제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절차에 찬성을 했던 비박계 의원들을 향해선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찬성만 하지 않았다면 탄핵까지 가지 않았다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당의 정치적 해체 과정을 점검해 잘잘못을 가리는 게 혁신위가 할 일이라며 내부 구조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한국당이 생각하는 개혁은 좌클릭이 아니다면서 우파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한 당의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수해 직후에 사실상 해외 여행을 떠났다가 따가운 여론에 급히 돌아온 충북의회 의원들, 도의회 의원이지요. 최병윤, 박봉순 도의원이 오늘 오전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뒤늦게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건데 민심은 싸늘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 미원면의 수해 현장. 엄청난 폭우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가 어제 급거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충북 도의원이 뒤늦게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지역구인 음성군의 피해가 크지 않아 청주로 봉사활동을 나왔습니다. 어제 함께 귀국한 자유한국당 박봉순 도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에서 침수됐던
비닐하우스의 자재 정리를 도왔습니다. 두 의원 모두 송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민심을 돌이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가지 말았어야지. 아예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죠. 꼭 뒷북치는 거지 뭐예요. 보기 좋진 않아요. 국민을 생각 없는 들쥐떼로 표현했던 한국당 김학철 도의원과 동행한 박한범 도의원은 내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항공편을 제때 구하지 못해 입국이 늦어졌는데 자유한국당은 김학철, 박한범, 박봉순 도의원 모두 당적에서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당국회담을 열자 이렇게 내놓은 날짜가 바로 오늘이지요. 하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오늘 회담은 불발됐습니다. 국방부는 일단 다음 주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오늘로 제의했던 남북 군사당국 회담이 일단 무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북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회담 제의는 다음 주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회담 제의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선 새 정부의 남북관계 복원과 대화 채널 복구 계획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부정적 전망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군사회담 개최가 시작부터 꼬이면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다음 달 1일 열자고 한 적십자 회담 개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CNN은 어제 북한이 2주 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를 강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파면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외교관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이 외교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열대야를 피해 시원한 공원으로 가는 시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진일 기자. 화면으로 보니까 더위를 피해서 나온 사람들이 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낮보다 밤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겠지만 텐트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집안에서 에어컨 틀지 않고 덥게 계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바람을 맞으면서 텐트도 치고 시원하게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시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밤도깨비 야시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배가 고프시면 바로 식사를 푸드트럭에서 시켜 드실 수 있고요. 또 목이 마르신 분들은 바로 또 음료도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더위도 피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구경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네, 공원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늘 낮에 정말 더웠습니다. 지금은 좀 어떤가요? 네, 지금 제가 온도계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3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가 졌지만 더위가 그대로인 거고요. 습도가 76%거든요.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계속 땀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 연이틀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 영남지방, 서울 외에도 전남, 전북, 제주 지역까지 폭염경보가 확대가 됐고요. 나머지 전국 대부분의 지방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가장 더웠던 곳은 경주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9.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8도를 넘는 지역도 수두룩했고요. 일단 강원도 강릉의 어젯밤 밤에 가장 낮았던 기온, 그러니까 최저 기온이 30.1도였습니다. 밤에도 그만큼 더웠던 겁니다. 열대가 나타났는데 오늘도 서울을 비롯해서 많은 상당수의 지역에서 이 열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온다던데 더위를 좀 식혀줄까요? 네, 일단 장맛비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북한으로 올라갔던 장마전선이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강원 북부 지역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고 내일은 중부지방 그리고 일요일에는 경북 지역까지 이 비가 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요일과 토요일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이번 비는 아무래도 올해 사실상 마지막 장맛비가 될 전망입니다. 아까 앵커께서 물어보셨지만 이 비가 내리면 그럼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가?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 이 더위가 워낙에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더위가 확 가시진 않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김진일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폭염이 예년보다 빠르고 또 독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봄부터 위세를 떨치고 있는 중국 내륙의 뜨거운 공기와 강력해진 북태평양 고기압이 원인입니다. 이런 현상은 다음 달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서울은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4.9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8월 4일에 첫 경보가 발령된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빨랐습니다. 오늘도 서울엔 이틀째 폭염 경보가 이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를 넘은 뒤 떨어지지 않으면 여름 기온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에서 첫 여름 기온이 나타난 날짜는 1990년대까지는 모두 6월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모두 5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서울의 열대야 일수도 지난해 32일로 1994년에 36일에 이어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열대 지역이 뜨거워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을 북으로 밀어올리는 힘이 강해졌습니다. 여기에 몽골과 중국 내륙, 한반도 북부에 걸쳐 고온의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북쪽의 차가운 공기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 대기를 순환시켜주는 제트 기류도 이 고온의 고기압에 막혀 약해졌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에도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이 계속돼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네,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장 힘든 곳은 수해 복구 현장입니다. 침수된 폐기물들이 골목마다 치워지지 않고 악취를 내며 썩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재민 대부분이 노인들이라 전염병에 대한 감염 우려도 큽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군인들이 경운기와 손수레로 물에 젖은 가구들을 실어 나릅니다. 엿새 동안 이 마을에서 나온 쓰레기는 사람 키를 훌쩍 넘습니다. 쓰레기 더미 안에는 파리가 들끓고 악취까지 납니다. 이렇게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 골목엔 복구 작업을 하며 생긴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엿새째 방치돼 있습니다. 최근 청주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의 열대야까지 지속되면서 폐기물들이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악취는 말도 못하고 이게 완전 냄새가 너무 심해가 방역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대부분 대형 폐기물들이어서 옮기려면 지게차가 필요하지만 장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비로 큰 피해를 입은 마을 대부분이 주로 면역력이 낮은 노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썩기 시작한 폐기물 때문에 전염병 감염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방역 차량 70여 대와 자율방역단 500여 명을 동원해 긴급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마을 간이상 수도가 침수돼 수도가 끊어졌던 23개 마을에 물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주식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법원이 1심과 달리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넥슨 김정주 회장이 친구로서 건넨 것이어서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2심 재판부는 검사 신분을 보고 준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 비상장 주식을 김정주 넥슨 회장이 준 돈으로 사들여 100억 원대 차익을 보고 김 회장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과 해외여행 경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오랜 친구로서 경제적 지원을 했을 뿐이라며 김 회장이 제공한 금품 등을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회장이 검사라는 직업을 보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에 따라 김 회장도 1심 무죄와 달리 이번 항소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장모와 천한 명의로 재산을 숨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받은 뒤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데 대해선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회장이 넥슨 퇴직 임원 소유의 주식을 진 전 검사장이 살 수 있게 중개만 해줬다는 겁니다. 다만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의 매입 대금 4억 2,500만 원을 대신 내준 데 대해선 뇌물로 결론 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을 통해 천안 회사로 일감을 주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의 내부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양혜영 KBO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김승영 두산베어스 전 대표는 2013년 플레이오프 하루 전날 심판에게 3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이달 초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문체부는 KBO가 해당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축소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O는 지난해 8월 언론 보도가 난 뒤에도 조사를 미루다 올해 3월에야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 전 대표에게 비공개로 경고를 했을 뿐입니다. 검찰은 최근 정금조 KBO 클린센터장을 소환해 수사기관에 계좌 추적 등을 의뢰하지 않은 배경을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또 KBO가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입찰 담당 직원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입니다. KBO는 올해 1월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도 역시 상급기관인 문체부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O는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개인 비리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양혜영 KBO 사무총장을 불러 심판 금품 수수와 입찰 문제 등과 관련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주차타워에서 차량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수리를 하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최근 노후된 주차타워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인명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에서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또 다른 남성은 리프트 바닥과 벽 사이에 넋을 잃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주차타워에서 차량 승강기가 지하 2층으로 추락해 부품 교체를 하던 50대 남성 정모 씨가 숨지고 40대 작업자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와서 밑에 사람이 떨어졌는데 한 사람은 의식이 있는 것 같다. 해당 건물은 사흘 전부터 노후된 차량 승강기를 수리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기계의 오작동과 작업자에 대한 안전장치 구비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1일 서울 성북구 한 오피스텔에서는 무인 주차 리프트를 수리하던 50대 장모 씨가 추락해 얼굴을 다쳤고 지난달 경남 김해에선 주차타워 정비 도중 2명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주차타워 리프트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한 대형 슈퍼마켓이 최근에 10대 여중생 사진을 2달 동안 매장에 걸어뒀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가 확인해 봤더니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치 절도범인 것처럼 몰았던 건데 확인 결과 범죄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설사 절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업체가 임의로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지요. 해당 학생은 대인 기피로 학교도 나가질 못하고 있는데 슈퍼 점장은 도둑이라고 쓴 일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대형 슈퍼마켓입니다. 지난 5월 11일 중학생 박모 양이 슈퍼에서 과자를 산 후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2달 뒤 박 양은 친구들로부터 교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이 슈퍼 곳곳에 붙어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슈퍼 측이 도난 방지를 위해 CCTV가 작동하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박양 얼굴 사진을 게재한 겁니다. CCTV를 봤을 때는 약 저희 직원이 있을 때도 두리번 걸린다든가 지역에 워낙 되게 루트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CCTV만 보고 절도범으로 판단한 겁니다. 당시 박양은 다른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한 우유와 슈퍼에서 산 과자를 구분하기 위해 자신의 가방에 우유를 넣고 있었습니다. 슈퍼 측은 모자이크도 하지 않은 사진을 2달 가까이 곳곳에 걸어뒀고 결국 학교에도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기 어떡할 거냐고 울부짖는 애한테 도둑이라고 안 썼잖아 하면서 전화를 끊고 일단 학교는 쉬고 있는 상태예요. 해당 슈퍼는 지난해 12월에도 물건을 훔친 사람이라며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내부에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양 측은 해당 슈퍼 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롯데슈퍼 본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난임과 불임 부부가 늘면서 체외 수정 후 배아를 이식하는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병원에서 불임 부부에게 다른 사람의 배아를 이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낙태 주사까지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불임치료 전문 병원입니다. 이 병원 A 원장은 지난 8일 42살 B 씨에게 배아 이식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B 씨의 배아가 아니라 비슷한 시간에 수술 대기 중이던 다른 부부의 배아를 이식했습니다. 수술 직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 원장은 B 씨에게 배아가 자궁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MTX 주사를 투여했습니다. MTX는 항암제로 개발됐지만 일부에선 낙태 주사로도 쓰이는 성분입니다. 유산이 되고 이제 자인 유산하고 구별이 잘 안 되겠죠. 하지만 B 씨의 진료 기록지에는 정상적인 착상 유두제를 투여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B 씨에게도 이런 사실을 모두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 간호조무사가 A 원장을 고발하면서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정보가 이런 사실 모르고 지나간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A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MTX 주사 성분 등을 확인하기 위해 B 씨의 혈액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전동 휠체어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동수단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장애물과 턱이 많아 다니기 쉽지 않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도로를 달리던 한 대형 화물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지나갑니다. 화물차가 비켜간 건 도로 한켠에 고꾸라진 채 넘어져 있는 전동 휠체어입니다. 휠체어에 탄 탑승자는 옴짝달싹 가지 못합니다. 얼굴을 아스팔트에 완전히 깔렸더라고. 그냥 숨도 못 쉬는 지경도. 성한 사람 같으면 바로 자기가 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동 휠체어가 넘어졌던 충남 서산의 한 인도입니다. 이렇게 맨홀 뚜껑이 솟아나와 있고 손으로 바닥이 뜯겨집니다. 인도가 고르지 못해 전동 휠체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차도로 쓰러진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휠체어는 차가 아니어서 인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울퉁불퉁한 표면과 급한 경사 때문에 오히려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움푹 팬 곳에 바퀴가 걸리면 혼자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사 거의 50도 정도 뒤어서야도 뒤집어지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병원에 시달린 적도 있고.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선 전동 휠체어 이용자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사고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턱이나 장애물에 걸려 다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도로조성과 정비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벤츠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독일 다임러 그룹이 유럽에 이어 한국에서도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구형 C클래스와 E클래스, S클래스 등 모두 11만 대입니다.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디젤 모델에 대해선 8월부터 수시 검사와 결함 확인 검사를 한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큰 불이 난 여수 수산시장이 반년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시장에는 모처럼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상인들은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잿더미로 변했던 예전 상가 자리에 말끔한 현대식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반년 만에 자기 점포에서 손님을 맞는 상인들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개불을 조금 적게 줘. 개불 양이 계속밖에 안 나오잖아. 화마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롭게 단장한 여수 수산시장에는 오랜만에 관광객들의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이제 오늘 또 개업한다 해서 격려차 또 우리도 구경 삼아 그렇게 왔네요. 특히 전국의 기업과 시민들이 보내준 28억 원의 성금 덕분에 화재 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제 더 활기차게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해주니까 열심히 해야죠. 손해가 많이 갔지만 기쁜 마음으로 장사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한편 지난해 11월 큰 불로 679곳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던 대구 서문시장 사지구는 다음 달 대체상가 개장을 앞두고 어제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피해 규모가 여수보다 훨씬 커서 복구 속도는 더디지만 다시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씩 재기의 싹을 틔어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지난 2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수술을 받은 손진욱 씨가 오늘 프로야구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199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자로 한 남성이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힘차게 공을 던진 이는 세계 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한 매튜 스콧입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오늘 대구에서 이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한 남성이 마운드로 들어옵니다. 멋진 와인드업 후 왼손으로 거침없이 공을 던집니다. 지난 2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팔 이식 수술을 받은 손진욱 씨입니다. 원래 야구를 평소에도 다치기 전에 했는데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던지니까 굉장히 지금 떨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팔 이식은 장기 이식과는 달리 타인의 근육과 뼈, 힘줄, 신경 등을 이식하는 것이어서 수술도 힘들고 후유증도 큽니다. 손 씨도 수술 이후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재활 치료를 통해 직접 운전도 하고 어지간한 물건도 거뜬히 들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대구의 의료 관광을 알리는 홍보 담당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퇴원을 할 때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 프로야구 시구를 하고 싶다고 답했던 손진욱 씨. 수술받은 손으로 좀 시구를 던지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그 바람을 이루며 공에 희망을 함께 담아 던졌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영화제 측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기소가 2014년 영화 다이빙배 상영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100억 원의 수익료를 받아 전관 예우 논란을 일으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45억 원을 받는 등 의뢰인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모두 1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인 현직 판사 A씨가 지난 1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가운데 A 판사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폭염 속에 훈련을 마친 훈련병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심정지로 쓰러진 훈련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훈련소 측은 밝혔습니다. 네, 중국 항저우의 한 식당에서 가스통이 연이어 폭발해 2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쳤습니다.
꼭 폭탄이 터진 것처럼 강력한 폭발에 출국이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강렬한 폭발음에 시민들은 쓰러지고 비명 지릅니다. 파편과 연기가 도로를 덮치고 지나가던 차량들은 놀라 멈춰섭니다. 폭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유리창은 완전히 박살났고 주변 점포 간판과 유리창 수십 개도 깨졌습니다. 중국 항저우시 대로변 식당에서 가스통이 잇따라 폭발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0여 명은 위중한 상태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영업 시작 전인 오전 8시 30분쯤에 사고가 나 인명피해를 줄였습니다. 목격자들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테러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지만 수사당국은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을 밝히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폭발이 워낙 강해 건물 내부가 완전히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증거품이나 CCTV 등도 온전히 남질 않았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를 향해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 내역을 캐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방위 수사에 나선 특검을 대놓고 위협한 겁니다.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의 레드라인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가족의 재정 내역을 조사한 것은 선을 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한 겁니다. The president's making clear that the special counsel should not move outside of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일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의 트럼프 빌딩 내 아파트 매입, 뉴욕의 소호 개발 사업, 2013년 모스크바 미스 유니버스 대회 등이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모두 트럼프 일가의 사업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를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법무장관에겐 분노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And if he was going to recuse himself, he should have told me before he took the job, and I would have picked somebody else.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 지휘를 포기하는 바람에 특검 수사를 불러들였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겁니다. 5개월 전 완벽한 결단력을 갖췄다며 악수를 나눴던 모습과는 딴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감정을 여과 없이 노출하는 전례 없는 리더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미국에서 20년 만에 다시 생중계 재판의 주인공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풋볼 스타였던 O.J. 심슨 얘기입니다. 전처 살해 혐의를 받자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무죄를 이끌어냈는데 이번엔 강도 납치 혐의로 복역하다 9년 만에 가석방됩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1994년 로스앤젤레스 고급 주택에서 백인 여배우 니콜 브라운 심슨과 그의 남자친구가 피투성이 시체로 발견됩니다. 전 남편인 풋볼스타 O.J. 심슨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를 타고 달아나는 심슨의 모습은 미 전역에 생중계됩니다. 법정에 서게 된 심슨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이 사건은 아직 미국 범죄사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심슨은 2007년 다시 경찰에 체포됩니다.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에서 동료들과 함께 스포츠 기념품 중개상을 총으로 위협해 물건을 빼앗은 혐의였습니다. 최고 33년형을 선고받고 9년째 복역해온 심슨은 가석방 확정으로 오는 10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잔뜩 긴장된 모습의 심슨은 가석방 소식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흑인들의 우상이었던 7, 80년대 최고의 풋볼 선수 심슨은 올해 7순위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여자 배구에서 최고의 공격수로 통하죠. 김연경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오랜만에 팬들 앞에 섰습니다. 김연경을 앞세운 우리 대표팀은 카자흐스탄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 김연경을 앞세운 여자 배구 대표팀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1세트 초반 김연경은 연속으로 서브 득점을 올린 데 이어 공격에서도 강 스파이크를 연타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김연경은 득점 때는 후배들을 격려하고 실점 때는 보완할 점을 주문하며
맏언니 역할도 톡톡히 했습니다. 김연경의 플레이에 맞춰 3천여 배구 팬들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마지막 3세트에선 김연경을 빼고 교체 멤버를 투입했지만 카자흐스탄의 추격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세트 스코어 3대0, 우리 대표팀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만족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많이 좋아져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29, 김연경의 목표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배구의 영광을 되살리는 겁니다. 6년간 뛰었던 터키 리그를 떠나 가까운 중국 프로팀으로 옮긴 것도 대표팀 일정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남은 2경기에서 1승만 추가하면 월드 그랑프리 2그룹 결선에 진출합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오행시 당선자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지난달 자유한국당이 진행한 오행시 이벤트 예. 당선작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최우수작 5편을 포함해서 50여 편이 입상을 했는데요. 예. 어떤 게 뽑혔는지 직접 한번 확인하시죠. 자유한국당은 자만과 분열 그리고 밥 먹으러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여. 예. 꽤 저게 화제가 됐었죠. 응모할 때부터. 그래서 거북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한 게 많았다고 그랬는데 최우수작 뽑힌 거는 그렇게 거북해 보이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우수작으로 5편이 뽑혔는데 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5개 중 4개가 이제 쓴소리보다는 격려 이런 쪽에 예. 가까웠습니다. 이 중에 좀 그나마 까칠했던 걸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밥그릇을 유난히 챙기니 한 번도 국민의 편인 적이 없음이 예. 당연하지 않은가. 예. 저 작품이 그나마 좀 까칠한 최우수작 작품이었습니다. 5편 중에 하나다. 그렇습니다. 저게 그 중에 까칠한 거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거북한 것들, 불편한 게 많았는데 그 얘기에 비하면 최우수작은 뭐 상당히 우호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만여 건이 넘는 응모작 예. 중에 고른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응모작 중에 80%가 비판적인 댓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뽑힌 다수가 저런 걸 보면 그 여러 심사 기준 중에 이 당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메시지라는 심사 항목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좀 지나치게 가중치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국 네티즌들도 덕담에만 점수를 줬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자신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저희가 저 비하인드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유리 멘탈이 아닌 강심장으로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당당한 더불어민주당으로 끝나는 저런 좋은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네, 저런 위트 있는 글도 예. 있었고요. 그리고 자유 만날 자유라고 하면서 예. 자유한국당이 잠만 자고 깨어있지 못한다라는 점을 꼬집는 그런 오행시도 예. 있었습니다. 이 2개는 그러니까 입상작은 아니라는 아닙니다. 거죠? 예,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2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2번째 키워드는요. 헬로우도 못한다입니다.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실수를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9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G20 정상회담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일본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요. 트럼프는 자신이 아베 총리 부인 옆자리에 앉았는데 굉장히 멋진 여성이긴 하지만 영어는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뭐 얼마나 못한다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헬로우도 못한다 이렇게 말을 예. 했습니다. 뭐 설마 헬로우도 못할까 싶긴 한데 네. 실제 헬로우를 못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 적절치 않겠죠. 네, 그런 지적이 바로 나왔습니다. 헬로우는 합니까? 네, 게다가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요. 아키 여사는 일본 그 세이신 여자 전문학교에서 예.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뭐 헬로우도 못할 리는 없겠죠. 예. 그리고 또 한 미국 언론이 아키 여사가 과거 국제 컨퍼런스에서 영어 연설을 한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하시죠. Among the many problems Japan faces, there is only one I wish to tell you about today. 예.
헬로우 못할 실력은 아니네요. 네, 아무리 뭐 봐도. 그런 물론 준비는 한 거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예.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 이런 그래도 거짓말은 왜 할까요? 그러게 예. 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에 취임 예. 6개월째를 맞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 등의 발언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요. 예. 거짓말이나 오도하는 발언이 무려 836번, 그러니까 하루 평균 4.6번꼴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매일 4번 이상을 거짓말을 했다? 네, 거짓말하거나 과장된 말을 예. 하거나 했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은 일인데. 네. 예. 외국 정상 부인 네. 아키에 여사에게도 했지만 네. 이게 처음은 아니죠? 외국 정상 부인에 대해서 무례한 발언 여러 번 그렇습니다. 있었죠? 예, 일주일 전쯤에 굉장히 예. 논란이 됐던 게 있는데 프랑스 방문 중에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의 몸매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예. 그 모습도 좀 확인을 하시죠. 예, 잘 들리진 않는데 네. 자막을 보면 그렇습니다. 몸매가 훌륭하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뷰티풀이라는 했죠. 얘기만 좀 예, 명확하게 들리고요. 그레이트 쉐이프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예, 거고. 그렇습니다. 뭐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거의 기사 쓸 게 없겠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기사가 생산이 되는데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불어난 재산의 비밀로 정했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에요. 주요 정당의 재산이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총 재산액이 지난해 말 약 82억 원에서 예, 이달 두 배가 163억 원으로 됐군요. 예. 2배가 됐고요. 자유한국당도 꽤 늘었고 국민의당은 35억에서 253억으로 20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도 창당 전과 비교해서 늘었고 정의당도 많이 늘었습니다. 예, 국민의당이 올해 가장 많이 늘었고 네. 돈이 제일 많은 당은 자유한국당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돈을 500억 넘게 이렇게 당이 갖고 있다는 걸 잘 네. 생각을 못할 텐데 올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늘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예. 대선을 치르면서 늘어난 겁니다. 예. 그때 돈을 쓴다고 생각할 텐데. 네, 그때 예. 받은 돈 때문에 그런데요. 많이 쓰기도 하지만 많이 받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19대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일단 4월에 의석수에 따라서 421억 원가량의 선거 보조금을 나눠 가진 게 일단 재산이 불어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민주당이 123억 원을 받았고요. 자유한국당이 119억, 예. 국민의당이 86억, 바른정당도 63억, 정의당이 27억 원가량을 받아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도 일정 득표율 이상이면 또 돈을 주죠? 네네, 선거 비용 보전금이라고 하는데요. 예. 득표율이 10에서 15%가 되면 절반을 주고요. 예. 그리고 15%를 넘으면 아예 100%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 470억 원, 한국당도 330억 원, 국민의당도 422억 원가량 쓴 돈을 다 돌려받았고요. 예. 이제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이건 못 받았는데 그래도 뭐 대선 전 받은 보조금이랑 하면 결과적으로는 남는 장사가 됐습니다. 대선 전에 마크맨이 간다 할 때 보면 네.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이게 대선 만약에 당선이 안 되면 네. 뭐 큰일 난다, 당 망한다, 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많이 다른 얘기군요. 그때 이제 250억 원 담보대출 받는다고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20%가 받을 수 있기 넘으면서 때문에. 예. 돈이 오히려 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주말 동안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더위는 계속됩니다. 중복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와 광주 등은 35도까지 올라갑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